미국 국방부의 최종 통첩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는 72시간 내에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명령이었으며 43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산업 계약과 12개 나토 동맹국의 관계가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답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백악관은 격노하여 즉시 경제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군사동맹 관계 재검토까지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12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동맹 교체라는 중대 결정을 감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정의 중심에 왜 한국이 있었을까요? 미국은 무기 판매권을, 한국은 동맹국의 생존 그 자체를 설계한다는 폴란드가 밝힌 충격적인 이유와 미국의 분노, 그리고 그 숨막히는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저는 휴대폰 알람이 아닌 긴급 뉴스 알림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어나가 TV를 켰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키이우 상공의 미사일 궤적과 국경을 넘어오는 러시아 전차 부대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내 엘레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3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실제 전쟁 영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전차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T-72 전차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장면이 반복해서 송출되었습니다. 6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단 한 발에 포탑이 날아가며 폭발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전차도 저것과 같은 모델이잖아. 폴란드군이 현재 운용 중인 주력 전차 700대 모두 냉전시대 소련에서 제작된 T-71 계열이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무력하게 파괴되고 있는 바로 그 전차들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조달청 소속의 수석 분석관 안제이 스톨라르스키입니다. 저는 무기 도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어떤 무기가 최적인지 분석하여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제 보고서는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영상은 제가 지난 23년간 수행해온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로부터 긴급 소집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 직원 즉시 출근, 지체 시 징계 조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차장이 만차였고 평소 조용하던 건물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지하 3층 대회의실에서 국방장관 미하우 레반도프스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얼굴에는 그날 굳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회의실은 숨죽였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인접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이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는 우리 군의 T-72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주력 전차는 모두 40년 이상 된 구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했듯이 현대전에서 이 전차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긴장 어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내에 차세대 주력 전차를 도입하겠습니다. 1000대 규모로.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통 무기 도입은 몇 년씩 소요되는데 6개월이라는 기한은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현재 세 나라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예상했지만 한국은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 자네가 주도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2주 안에 초안을 제출하게. 알겠습니다, 장관님. 회의가 종료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세 나라의 제안서가 두꺼운 파일 형태로 쌓여 있었고 각각 3,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2살인 큰아들 피오트르였습니다. 그는 현재 전차병으로 복무 중이며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동부 국경 수바우키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오트르, 무슨 일이니? 거기 상황은 괜찮아? 아빠, 우크라이나 뉴스 봤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 TV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기 키이우에서 우리나라까지 불과 500km이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엔 우리한테도 올까요? 아빠,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명백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22살 청년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피오트르, 진정해. 우리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야. 러시아가 함부로 못 건드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여기 애들 다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군은 준비할 거야. 꼭 지켜줄게. 네, 아빠. 조심하세요. 저도 여기서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내 엘레나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불렀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여보, 피오트르한테 전화 왔어요. 응, 많이 무서워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어린 나이에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엘레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 아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선택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아. 내가 23년간 이 일을 해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폭발하는 전차, 비명,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젊은 병사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세 나라의 제안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M1A2 SEP V3는 걸프전의 전설로 무게 65톤의 500마력 터빈 엔진을 장착했으며 검증된 실전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A7은 유럽의 자존심이자 정밀한 독일 기술력 그리고 나토 표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독일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의아했습니다. 터키에서 K9 자주포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 노르웨이에서 영하 40도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고서, 호주 사막에서 섭씨 60도 고온 환경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기록.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공식 스펙에는 분당 10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비공식 테스트 영상에서는 분당 15발을 사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스펙을 낮춰서 발표한 것일까요?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 카피에은 접근하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요격하는 기술인데 그 성능 수치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트로피 시스템보다 우수했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는 23년 경력의 직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국방차관 야책 그로츠키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M1A2로 가야 합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 있습니다. 수석급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차는 아직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한국 K2의 기술 사양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과 자동 장전 능력은 스톨라르스키, 자네는 기술만 보는군. 정치를 봐야 해. 만약 우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나?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건 제대로 분석해야 해.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떤 전차가 좋아요? 글쎄, 아직 확신은 못하겠어. 근데 한국 전차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다만 실물을 직접 봐야 확실할 것 같은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오트르였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도 군대를 배치했대요. 거기서 여기까지 200km예요. 진짜 무섭다. 걱정하지 마, 아들.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 군인들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찾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안전이, 폴란드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은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의 제안서, 서류 더미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국 M1A2의 제안서는 화려했습니다. 걸프전 사진들이 가득했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라크군 T-72를 일방적으로 격파하는 장면들, 전투 손실률 제로, 압도적인 승리의 기록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선택이라는 문구가 제안서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의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기술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정밀한 설계도, 합금 성분표, 엔진 효율, 그래프 등 독일답게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나토 16개국이 사용 중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유럽의 표준, 신뢰의 선택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의 제안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도 과장된 문구도 없었으며 그저 담담하게 기술 데이터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분당, 열발 옆에 각주에는 표준 운영 기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최대 성능은 얼마란 말인가? 능동 방어 시스템은 동시 대응 2개 표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시스템 사양을 보니 레이더가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2개만 막는데 왜 레이더가 4개일까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으로 값비싼 양복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폴란드어였습니다. 알렉스 딘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금박이 들어간 고급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예.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나 함께 어떠실까요? 바르샤바 브리스톨 호텔에서 뵙고 싶습니다. 제안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죠. 좋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독일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는데 정중했지만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로파르트는 유럽 16개국의 선택입니다. 나토 표준화를 고려하신다면 당연한 결정이겠죠. 이메일 끝에는 프랑스 독일 연합 방산업체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계약에서는 로비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저녁 휴업 시 바르샤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리스톨 호텔 1층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곳에서 알렉스 딘이 이미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시죠. 테이블에는 이미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면 됩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23년 경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 경력이시면 무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겠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M1A2는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거쳤죠. 고장률 5% 미만, 생존율 98%.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M1A2를 선택하면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요? F-35 전투기 추가 도입 시 특별 할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우선 공급, 미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 확대. 그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 제안입니다.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올바른 선택, 그 말에 강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정중한 말투로 포장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딘 씨, 저는 폴란드 국익만 생각합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전차 말입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위험하죠.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을 그런 도박에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호텔을 나서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협박도 협박이지만 한국 전차에 대한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박.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K2는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스톨라르스키 수석님이십니까? 저는 한화 디펜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서툰 영어였지만 정중했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제안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압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라고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10시에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압박했고 한국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글쎄, 복잡해. 미국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미국 전차가 안전한 선택이긴 해. 검증됐으니까. 근데 한국 전차 데이터를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내일 한국 담당자를 만나볼 거야.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미국 전차에 검증된 실전 기록, 독일 전차의 정밀한 기술력, 그리고 한국 전차의 이상하게 겸손한 스펙. 새벽에 다시 제안서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K2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개 사양은 수출 표준 기준입니다. 실제 성능은 현장 시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능? 그럼 공개된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긴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걸어서 아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관광객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강민준 팀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로 평범한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 어젯밤 만난 알렉스 딩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양이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준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안서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공개하신 스펙이 실제보다 낮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강민준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숨길 수가 없군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수치를 공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국제 정치입니다. 그가 태블릿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터키에 K2를 수출했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이유로요. 압박이요? 네, 핵심 부품 수출 제한, 기술 협력 중단 검토 등등. 결국 저희는 일부 기술 스펙을 낮춰서 재발표해야 했습니다.
강민준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겁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발표하면 덜 건드린다는 것을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얼마나 됩니까? 자동 장전 장치는 분당 15발에서 16발까지 가능합니다. 능동 방어는 동시에 4개 표적 대응 가능하고요. 제가 들었던 숫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엔진 출력도 공개는 1500마력이지만 실제로는 1800마력입니다. 과부하 모드에서는 1000마력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 겁니까?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신참입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견제하죠. 기술 유출이다, 덤핑이다, 품질 문제다. 그래서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자고. 스펙을 낮춰 발표하고 실제 성능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고. 폴란드에 수출할 K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98% 동일합니다. 단 2% 차이는 암호화키와 전술 주파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안 믿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니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테스트하게 합니다. 만져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제안서 마지막에 썼던 현장 시연이군요. 맞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한국에 오시면 저희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전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영하 30도든 40도든 원하는 대로 테스트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스펙을 부풀리지도 않고 없는 기능을 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낮춰 말하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노르웨이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영하 40도 눈보라가 치는 환경에서 K2가 움직이고 있었고 포탑이 회전하고 포를 쏘며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찍은 겁니다. 나토 참관단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영상 속에서 유럽 장군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호주입니다. 섭씨 58도 모래 폭풍 속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저희는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폴란드처럼요. 그래서 폴란드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검증됐으니까요. 독일을 선택하면 유럽 표준이니까 편합니다. 근데 진짜 실력으로 선택하신다면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1950년대 사진입니다. 책자를 펼치니 폐허가 된 도시의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입니다. 완전히 파괴됐죠. 그때 폴란드에서 의료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폴란드 적십자 병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목숨을 구했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전에 폴란드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폴란드를 지킬 차례입니다. 좋은 무기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을 때 강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송을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알렉스 D는 5성급 호텔에서 협박했고 강민준은 동네 카페에서 부탁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책상에 앉아서 새나라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한국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강민준을 만나고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맴돌았고 특히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비밀 자료실로 오직 수석급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며 각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나토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도 18도로 유지되는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파일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았습니다. K9 자주포, 청홍미사일, 수리온 헬기 등 한국이 만든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K9 자주포 파일이었습니다. 2017년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유프라테스의 방패, 작전의 터키군이 K9을 실전에 투입한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간 3,000발 이상 사격, 목표물 명중률 92%, 고장률 0.3%.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독일제 PZH-2000 자주포는 같은 기간 고장률 8%를 기록했으나 한국제 K야움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이는 나토 전술평가단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파일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 영하 40도에서 카인여운 자주포 극한 환경 테스트 보고서였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영하 40도 환경, 눈보라 속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반면 독일 PZH-2000과 프랑스 카이사르는 유압 시스템 동결로 작동이 중단되었고 한국 K9만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밑줄 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군은 추가로 23문을 도입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비공개 서한도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독일은 납기를 5년, 프랑스는 7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계약보다 2주 일찍 인도했습니다. 품질도 약속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유럽 국가의 무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는 빨간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파일을 뒤져 K2 흑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도입 전이라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문서가 있었습니다. 나토 기갑전문가위원회 평가서 2021년 11월 내는 한국 K2 흑표의 능동 방어 시스템 KPS를 평가했는데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과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탐지거리 KPS 5.27mm, 트로피 400m, 반응속도 KPS 0.2초, 트로피 0.3초, 다중 표적 대응 KPS 4개, 트로피 2개, 모두 KPS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현존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중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용 K2 블랙 라벨 버전 자료도 있었는데 사막 특화 버전으로 섭씨 60도 고온 환경 테스트 및 모래 폭풍 대응 시스템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M1A2는 고온에서 터빈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 K2는 디젤 엔진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평가서 급비 문서였습니다.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K2 흑표에 대한 우려. 동맹국들이 미국 M1A2 대신 한국 K2를 선택하는 사례 증가. 터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가 K2의 관심 표명. K2의 기술적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미국의 방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대응 방안 필요. 밑에는 송울시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강화, 나토 표준화 명분 활용,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조. 이것이 바로 알렉스 딘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1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세웠고 커피만 20잔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건강 챙겨요. 왜 이렇게까지? 이건 중요한 일이야. 제대로 해야 해. 보고서 제목은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1차 분석, 실전 데이터 기반 객관적 평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K2 흑표는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나토 실전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적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모두 검증됨. 직접 실사를 통한 추가 검증 필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 기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 장관님이 부르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하우 레반도프스키 장관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게. 예, 장관님. 보고서 잘 읽었네. 자네 결론이 한국이라는 건가?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실사단을 구성하게. 자네가 단장을 맡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게.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스톨라르스키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 차관도 미국을 강력히 밀고 있고 자네 어깨가 무거울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까? 예. 제 아들이 전차병입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우리 모든 군인들을 지킬 최고의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실사단 6명을 구성하게. 2주 후 출발하게.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가게 됐어. 정말요? 잘 됐네요. 직접 보고 와요. 응.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고 올게. 그날 밤 아들 피오트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킬 최고의 전차를 찾으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주 후면 한국입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실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었습니다. 기갑부대 30년 경력의 즈비그니에프 대령. 그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으며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차라. 글쎄요. 기대는 안 됩니다. 정비 전문가인 마레크 중령은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롤리나 박사는 방산 경제학자로 실사단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40대 초반에 예리한 분석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현장 엔지니어.
출발 전날 밤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아내가 옷을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부담받지 마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면 돼요. 응, 근데 솔직히 떨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 같아. 잘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피오트르도 휴가를 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한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그리고 전차 사진 많이 찍어 와요. 그래, 알았어. 아빠, 진짜 좋은 거 골라줘요. 제발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제대로 고를게. 다음날 새벽 5시, 바르샤바 공항에 실사단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11시간 비행입니다. 편하게 가시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말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을 이길 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이죠. 미국과 독일은 수십 년간 전차를 만들어 왔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까? 카롤리나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경이롭습니다. 30년 만에 전 세계 12위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즈비그니에프 대령은 고집스러웠습니다. 그건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저는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은 지루했지만 동시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공항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니 15초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오, 빠르네요. 마레크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도 놀라웠습니다. 로봇팔이 자동으로 짐을 분류했고 5분 만에 모든 짐이 나왔습니다. 효율적이군요. 즈비그니에프 대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강민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팀장님. 준비된 벤에 탔습니다. 인천에서 창원까지는 고속철도로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울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거기서 KTX 타시면 됩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차선을 함부로 바꾸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단한 도시네요. 카롤리나가 감탄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고 KTX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기체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산, 들판, 공단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산업 단지들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공장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저기가 다 공장인가요? 마레크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배,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무기까지 모두 여기서 만듭니다. 강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시간 후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니 거대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실사단 환영합니다.
폴란드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말로 써놨네요. 실사단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물론이죠. 귀한 손님이시니까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은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갈비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즈비그니에프 대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강민준이 휴대폰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시절로 보였는데 1951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폴란드 적십자 병원입니다. 사진 속에 적십자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다치셨는데 폴란드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 이름이 얀 코발스키였습니다. 제 성과 비슷한 이름이었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는 은인의 나라라고.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에 최고의 무기를 드리고 싶어요. 70년 전 빚을 갚고 싶습니다. 실사단원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강 팀장님,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카롤리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창원 시내가 보였고 밤인데도 공장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기대되면서도 떨려. 잘할 거예요. 편견 없이 봐요. 사랑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5,000km를 날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K2가 정말 최고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광고인지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푹 자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고 천장은 30m 높이였으며 거대한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즈비그니에프 대령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K2를 만듭니다. 연간 200대 생산 능력입니다. 강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장갑 제작실이었는데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강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지만 로봇은 흔들림 없이 작업했습니다. 용접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마레크 중령이 물었습니다. 연결 밀리테르릅 이내입니다. 염밀밀레어립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로봇을 수입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했습니다. 더 정밀하게 만들었죠. 마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포탑 조립실. 거대한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강민준이 가리켰는데 포탑 안쪽에 복잡한 기계 장치가 정밀 시계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답군요.
냉소적이던 즈비그니에프 대령도 중얼거렸습니다. 포탄이 어떻게 장전되는지 보여드릴까요? 강민준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화면에서 포탄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포에 장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 3초 만에 장전이 완료되었습니다. 3초요? 정말입니까? 네. 분당 15발까지 가능합니다. 실전에서는 16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분당 16발. 실사단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K2 흑표가 전시홀 중앙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장갑, 날렵한 포탑, 52호국 영장, 120mm 활강포. 멋있네요. 카롤리나가 감탄했습니다. 실물로 보니 정말 다르네요. 다가가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 하지만 동시에 우아한 곡선미가 느껴졌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네. 사다리를 타고 포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차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이게 조종석입니다. 운전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대형 디스플레이 3개가 있었는데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이스틱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게임처럼 생겼네요.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포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표적이 나타났는데 십자선이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포수는 그냥 방가수에만 당기면 됩니다. 자동 조준이요? 네. 명중률이 95% 이상입니다. 이동 중에도요.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저희 수석 설계자 이재원 박사님입니다. 이재원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했고 지금은 K2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재원 박사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보여드리죠. 시뮬레이터실로 갑시다.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방이 나타났는데 안에 K2 실물 크기 시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제 K2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카롤리나 박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좋습니다. 카롤리나가 시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시스템을 켰습니다. 돔 전체에 영상이 펼쳐졌는데 가상의 전장이었습니다. 황량한 들판, 멀리 적군 전차 3대가 보였습니다. 저건 러시아 T-90M 전차입니다. 최신형이죠. 시작해보세요. 카롤리나가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면에서 적 전차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표적 포착, 인공지능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선이 자동으로 첫 번째 적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발사. 카롤리나가 버튼을 눌렀고 쾅! 시뮬레이터가 진짜처럼 흔들렸습니다. 화면에서 적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명중. 3초 후 자동으로 다음 포탄이 장전되었습니다. 표적 듀 포착. 두 번째 적 전차를 조준. 발사. 명중. 표적 3포착. 세 번째도 명중. 총 15초 만에 3대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카롤리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K2의 실력입니다. 이재원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보여드리죠. 이재원 박사가 다른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이번엔 적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접근 감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K2의 포탑 양쪽에서 작은 발사체가 튀어나왔습니다. 쾅!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K2에 닿기 전에 요격당한 겁니다. 0.2초 만에 반응했습니다. KA-PS 시스템은 레이더와 레이저 센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5mm 밖에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0.2초 안에 요격합니다. 이재원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 발이 동시에 오면요? 4개까지 동시에 대응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재원 박사가 극한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적이 동시에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K2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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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발을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전차가 자동으로 스모크를 발사하며 급회전했습니다. 미사일이 스모크에 가려 빗나갔습니다. 9발 중 4발 요격, 1발 회피. 생존율 100%입니다. 실사단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파트 담당하는 정우성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인사했습니다. K2 엔진은 독일 MTU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어떻게 재설계했습니까?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고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독일 원본보다 20% 더 좋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전자 시스템 담당합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K2의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km 내의 아군 전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한 대가 적을 발견하면 모든 전차가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럼 협동작전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휘관이 한 곳에서 모든 전차를 통제할 수도 있고 각 전차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K2의 3차원 설계도가 떴습니다. K2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강한 무기가 아니라 똑똑한 무기를 만드는 것. 이재원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은 화력전이 아닙니다. 정보전이고 전자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하셨죠? 드론, 미사일, 전자교란. 단순히 장갑이 두껍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T-72와 T-90이 왜 많이 파괴됐을까요? 장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동 방어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능동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카프스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트로피보다 30% 빠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전차는 보통 4명이 운용하지만 K2는 3명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장전수가 필요 없죠.
인력을 줄이는 게 장점입니까? 카롤리나가 물었습니다. 인력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곤하면 실수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72시간을 연속으로 작동해도 정확합니다. 분당 15발.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화면에 전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K2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드론, 헬기, 다른 전차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싸웁니다. 이게 진짜 미래의 전쟁입니다. 이재원 박사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한 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개한 스펙 기억하시죠? 분당 10발, 능동 방어 2개 표적, 엔진 1500마력. 전부 낮춰서 말한 겁니다. 실제는 분당 15발, 능동 방어 4개 표적, 엔진 1800마력입니다. 순간 실사 단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이재원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터키에 수출할 때 미국이 압박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 전차를 버리고 한국 전차를 샀다는 이유로요. 핵심 부품 수출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자고. 스펙을 낮춰 발표하고 실제 성능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고. 폴란드에 수출할 K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98% 동일합니다. 단 2% 차이는 암호화키와 전술 주파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실사 단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7년 전입니다. 팀원 60명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어요. 왜냐고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군인입니다. 전차병이에요. 제가 만든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엉터리로 만들 수 없어요. 폴란드 군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전차병이었으니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재원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야외 테스트장에서 실제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실사 단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레크 중령이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네트워크 부분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카롤리나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미국 전차 가격의 60%에 더 좋은 성능, 운영 비용도 30%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내일 사격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 전차 정말 대단해. 상상 이상이야. 정말요? 다행이네요. 내일 실제 사격을 본다. 그것까지 확인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좋은 결론이 있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원공단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열정이고 땀이겠죠. 이재원 박사처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만든 무기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들판, 멀리 표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K2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사격을 보시겠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차 테스트는 정지 사격. 거리 2000m, 표적 10개. K2가 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2초 후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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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강력으로 연속 사격. 10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 소요시간 32초.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스톱워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군요. 2차 테스트는 이동 사격. 시속 40km로 달리면서 쏘는 테스트였습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쾅, 쾅. 놀랍게도 이동 중인데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가? 마레크 중령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능동형 형아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결합된 겁니다. 차체가 흔들려도 포는 항상 표적을 향합니다. 3차 테스트, 이번엔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멀리서 모의미사일 5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K2의 센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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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발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스모크와 기동으로 회피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카롤리나가 감탄했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K2는 진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오후 3시쯤 이재원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창원 앞바다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진화의 바닷가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이미 와 있었고 커피 2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비공식적입니다. 회사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K2의 진짜 성능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공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폴란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박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게는 절대 못 줍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들 무기를 개선하는 데 쓸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70년 전 폴란드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어려운 나라를 도왔어요. 저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죠.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USB 안에는 폴란드 환경에 최적화한 소프트웨어도 들어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튜닝했어요. 영하 30도요? 네, 폴란드 겨울이 춥잖아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2월 수바우키 지역 기온, 습도, 바람까지 고려해서요. 그렇게까지 당연하죠. 폴란드 군인들이 쓸 무기인데
폴란드 환경에 맞춰야죠. 이재원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7년 전 K2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제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전차병으로 배정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제 아들의 생명을 지킬 도구라는 걸.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이재원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만약 제가 대충 만들어서 제 아들이 다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니까요. 저도 아들이 전차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스울퓨루살. 지금 수바우키 기지에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죠. 이재원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버지시군요. 네, 그래서 이 일이 더 절실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1,000km 떨어진 두 나라의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이재원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K2를 선택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 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박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엔지니어는 숫자로 말해요. 데이터로 증명해요. USB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원 박사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다들 20대, 30대입니다. 자기 친구들, 동생들이 군대에서 K2를 타요. 그래서 절대 대충 못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목숨도 걸어요. K2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저희를 믿어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전용 최적화 데이터,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 결과, 능동 방어 시스템 상세 매뉴얼, 정비 교범 폴란드어 번역본.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폴란드를 위해 준비된 자료였으며 심지어 폴란드 지형 데이터까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수바우키, 그단스크, 바르샤바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3차원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결정했어. 정말요? 응, K2야. 이게 답이야. 확신해요? 100%.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진심이 담긴 무기야. 잘 결정했어요. 믿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공항. 긴 비행 끝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로비에 아내와 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피오트르가 달려왔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니? 응. 아빠,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럼 한국 전차 사는 거예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72시간을 꼬박 세웠습니다. 150페이지 분량의 상세 보고서 제목은 한국 K2 흑표 실사 보고서, 기술적 우수성과 도입 타당성.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K2 흑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판단됨. 기술적 우수성, 가격 경쟁력, 운영 안정성 모든 면에서 미국 및 독일 전차를 상회함. 폴란드군 도입을 강력히 권고함.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본 판단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 기술적 분석에 기반함.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고위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 사흘 후 오전 10시 확대 회의에서 발표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양복을 단정히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 대회의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미하우 레반도프스키, 참모총장 라이문드 안드르제이차, 차관 야책 그로츠키, 각군 사령관 12명, 그리고 알렉스 딘 미국 컨설턴트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되는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 한국 실사 결과를 발표하게. 예, 장관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공장 견학, 기술 테스트, 사격 시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2 흑표는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순간 야책 그로츠키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 잠깐만. 예, 차관님. 자네 결론이 한국이라는 건가?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책 그로츠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어떤가? 한국 전차는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지 않나? 터키에서 K9 자주포가 실전에 투입됐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만든 무기입니다. 자주포와 전차는 다르네. 기술 기반은 같습니다. 야책 그로츠키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는 어떻게 할 건가? 미국과의 관계는? 차관님, 저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스톨라르스키, 야책 그로츠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에서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알렉스 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허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알렉스 딘이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폴란드의 친구로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한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F-35 전투기 추가 도입? 어려울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재검토가 필요하겠죠. 미군과의 합동훈련? 축소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결정은 폴란드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딘이 앉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딘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폴란드를 동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속국으로 보십니까? 알렉스 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맹이라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속국이라면 명령할 수 있겠죠? 어느 쪽입니까? 물론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의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명확합니다. 한국 전차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총장님, 야책 그로츠키가 끼어들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미하우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의 보고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후 폴란드 현지에서 세 개국 전차를 동시에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우리 군인이 직접 운용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장관님, 참모총장이 동의했습니다.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알렉스 딘이 다가왔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어. 사무실로 돌아와서 실사 단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폴란드 현지 테스트입니다. 준비합시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국방부에서 회의 있었다면서요. 부대에서 소문 났어요. 응, 있었어. 어떻게 됐어요? 한 달 후에 진짜 테스트를 한다. 그게 최종이야. 한국 전차 될까요?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너를 지킬 최고의 전차를 선택할게. 아빠, 힘내세요. 전 아빠 믿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 초입, 폴란드 북동부 수바우키 훈련장.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8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날씨군요. 즈비그니에프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쟁은 날씨 좋을 때만 나는 게 아니니까요. 세 나라에서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M1A2 SEPV3 두 대는 거대한 수송기에서 독일 러파르트 2A 스팸 두 대는 트럭에 실려왔습니다. 한국 K2 흑표 두 대는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해서 육로로 왔고 한국에서 이재원 박사를 포함한 기술진 4명이 함께 왔습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다시 뵙네요. 이재원 박사가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참관 인원도 대규모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50명, 나토 대표단 5명, 각국 무관 10명, 그리고 알렉스 딘도 왔습니다. 테스트 프로토콜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기동성 테스트, 눈 덮인 구릉지 10km의 주파, 2차 사격 정확도, 2000mm 거리, 이동 중 사격, 3차 극한 내구성, 72시간 연속 가동, 최종 능동 방어 시스템 테스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 책임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1차 기동성 테스트. 눈이 30cm나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M1A2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터빈 엔진이 우르릉거렸지만 무게 65톤 때문에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속도가 느렸고 연료 소모도 심했습니다. 10km를 달리는데 400L를 썼습니다. 다음은 독일 러파르트. 디젤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속도는 괜찮았지만 급회전할 때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보였고 연료는 300L로 소모했습니다. 마지막 한국 K2. 출발하자마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57톤인데도 가볍게 움직였고 능동형 형하 장치가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급회전도 부드러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균 속도 45km로 가장 빨랐고 연료 소모는 180렐. 믿을 수 없는데요.
지비그니에프 대령이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M1AT보다 2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참관단이 술렁거렸고 알렉스 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일차 사격 정확도 거리 2000밀름의 표적 10개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정지 사격에서는 세 전차 모두 출발 중 8발 이상 명중시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 쏘는 테스트. M1A2는 10발 중 6발 명중 60%, 러파르트는 10발 중 6발 명중 70%, K2는 10발 중 10발 명중 100%.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나토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능동형 형하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결합된 겁니다. 차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포는 항상 표적을 향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보정하거든요. 이재원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조종한 결과였습니다. 조작이 정말 쉬워요. 게임하는 것처럼 직관적이에요. 30분 연습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었어요. K2를 조종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3일차 극한 내구성.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세 전차 모두 시동을 걸고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경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36시간 경과, M1A2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얼기 시작했고 포탑 회전이 느려졌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유압유가 점성을 잃고 있어요. 미국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48시간 경과, M1A2 작동 중단. 유압 시스템 완전 동결. 테스트 중단하겠습니다. 미국 팀이 기권했습니다. 러파르트와 K2만 남았습니다. 60시간 경과,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러파르트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열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독일 기술진이 소리쳤고 러파르트도 중단했습니다. K2만 남았습니다. 72시간 완주. 이재원 박사가 K2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참관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독일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시베리아를 대비해서 설계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폴란드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편입니다. 알렉스 딘은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종 테스트, 능동 방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여 능동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 M1A2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패스. 러파르트에는 독일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 3발 동시 발사. 러파르트가 2발을 요격했고 1발은 명중했습니다. 67% 요격률. 다음은 K2. 5발 동시 발사하겠습니다. 테스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5발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참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이재원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5발의 모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고 K2의 센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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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발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마지막 1발은 K2가 자동으로 스모크를 발사하며 급회전했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5발 전부 대응, 생존율 100%. 참관단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나토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21세기 전차의 새로운 기준이군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동성 K2 1위, 사격 정확도 K2 1위, 극한 내구성 K2만 완주, 능동방어 K2 압도적 1위, 연료 효율 K2 2배 우수. 그날 저녁 임시막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M1A2에 찬성하시는 분, 야체 크루츠키 차관을 포함해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로파르트에 찬성하시는 분, 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K2에 찬성하시는 분, 1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한국 K2 흑표로 결정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원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스톨라르스키 수석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오트르였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어요. 한국 전차로 결정됐다면서요. 응, 그래. 아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살았어요. 좋은 전차를 갖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지킬게, 꼭 지킬게.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국방조달청 수석분석관 안제이 스톨라르스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몇 년 전, 한 개인의 강직한 용기와 현명한 선택이 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반대하고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지라도 오직 진실과 객관적인 실력만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안제이 스톨라르스키 수석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전략적 우호 관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차 도입을 넘어 F-35 전투기 협상과 같은 더 폭넓은 국방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작은 나라인 한국이 기술력과 정직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유럽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심층적인 분석과 감동적인 연대 스토리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독점 보도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함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유 버튼을 통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바로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